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인도 회사의 설립과 다양해진 금융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헨리 허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609년 맨해튼 섬을 발견했어요. 1612년에 동인도 회사는 그곳에다가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지금의 뉴욕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 뒤에 북아메리카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아메리카 항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인도 회사가 1621년에 설립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동인도 회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인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설립이 된 서인도 회사는 신대륙 무역과 식민지 활동을 독점 수행하는 특권 회사가 되었어요. 본국으로 은을 싣고 돌아오는 스페인 상선대를 습격하는 해적질도 서슴지 않았어요. 브라질의 유대인들은 1630년 레시페에서 사탕수수를 본격적으로 재배했어요. 더 이상 기독교 신자로 위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본래의 유대교로 회복했어요. 신학구구를 세우고 랍비를 초청해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러한 평화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1645년 포르투갈이 다시 브라질 식민지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네덜란드는 1654년 1월 레시페를 포르투갈에 양도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살던 유대인 1500명은요, 서인도 제도로 옮겨갔고 일부는 네덜란드로 돌아왔어요. 서인도 제도에서 유대인들의 사탕수수 농장이 대규모로 시작되었어요. 서인도 제도에서 사탕수수가 잘 자라고 이윤을 꽤 많이 남길 수 있는 산업적인 그런 전망이 보이자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실어다가 이 지역에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암스테르담의 금융혁명은 16세기 중엽 유대 대상인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상인들은 기존 은행가들에게 채권을 팔던 것과 달리 개인들에게 직접 채권을 팔기 시작했어요. 자금 조달에서 소매 금융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기법은 유대인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런던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어졌어요. 남북전쟁 때 제2국이 북부 연합채권을 은행권을 통하지 않고 개인들에게 팔아서 명성을 얻은 바 있어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던 은행은요, 상환 능력만 있으면 대출 상대를 가리지 않았어요. 전쟁 상대국의 사람들에게도 합법적으로 대출해 주었어요. 돈 앞에는 아군도 없었고 적군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수출과 해운업의 발달을 발맞추어서 네덜란드는 각종 지원기관을 설립했어요. 보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국을 설치했고, 금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여신은행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무역 진흥에 크게 기여했어요. 경제정보의 전달체제도 발달했어요. 상인과 해운회사 사이에 정보망이 형성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들도 연이어 생겨났어요. 암스테르담 거래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증권이 탄생하면서 금융업의 발달과 무역과 해운업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선물은 요즘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상업과 무역을 주도했던 유대인들이 선물 거래를 시작했어요.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주식을 팔던 관행이 선물 시장으로 발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상품의 선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선물 거래는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지금 정하면서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그 정한 조건에 따라 매매하는 일종의 선계약 체계였어요. 선물 거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칭의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독점력에서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독점에 의한 이익의 극대화를 알고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16세기 초에는 곡물에서 시작한 그 선물 거래가 16, 17세기 이후에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증권거래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도 출현했어요. 이들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고안해냈고 금융거래는 자연스럽게 투기로 이어졌어요. 17세기 후반에 액면 분할주가 탄생했어요.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분할되어서 10분의 1 가격에 거래되었어요.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차입투자의 개념도 터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올렸어요. 당시의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채 거래 시장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과정을 합리화시키고요. 거래를 익명화시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지닌 무의식적인 본능에서 비롯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소유한 그 자산들은요, 항상 강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해적이나 스페인의 해군, 그리고 기사단들조차도 유대인들의 선박이나 물품을 탐을 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납치하게 되면은 몸값도 두둑히 받아낼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 공동체는 필수적으로 유대인들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해양보험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에 허위로 기독교식 이름을 기재했어요. 익명 거래 방식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는데 유대인들은 자금 회전에 대한 무기명 채권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이들의 재산은 항상 위험했어요. 언제든 추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어음이든 무기명 수표 같은 익명으로 처리되는 유가증권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장이 커질수록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기회도 커졌어요. 유대인들은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과 재화의 이동을 막는 규제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귀금속의 유출을 막았는데요. 독특하게도 네덜란드에서는 귀금속의 자유로운 수출과 수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부의 창출에도 기여했죠. 유대인들의 돈에 관한 천부적인 감각은요, 탁월함 이상이었어요. 돈이 되는 설탕, 육두구, 다이아몬드, 정제소금과 같은 그런 품목을 모조리 독과점 사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담배와 비단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블루오션 사업으로 경쟁자가 없었는데요. 유대인을 상대해서 경쟁할 능력이 있는 집단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실물자산, 군수산업, 금융산업, 영화산업, 유통업 같은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돈 되는 사업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